한국을 그저 입찰용 들러리로 세워 단가를 깎아보려던 얄팍한 잔머리. 캐나다의 계산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안보는 유럽 기업에 넘겨 생색을 내고 정작 탐나던 한국 기업의 수조 원대 공장 설비와 투자, 자금은 양다리로 묶어두려 했던 캐나다의 영악한 센법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이 던진 일격은 차갑다 못해 잔혹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그 어떤 미련도 없이 철수해버린 한국의 매운 결단력 앞에 캐나다의 미래 설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패닉에 빠진 캐나다가 비틀거리며 선택한 대안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단번에 뒤흔들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매서운 경고조차 외면한 채 한국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며 덥석 베어 문 것이 바로 중국산 독약이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상생의 파트너를 밀어내고 스스로 붉은 족소회를 차버린 캐나다의 처참한 지략,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저는 로버트 펜스입니다. 캐나다 산업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총괄했던 정책 조정관이었죠. 25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려던 순간 제가 직접 공들여 유치한 5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방가쇠를 당긴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선정 발표를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 총리실 별관 회의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 비서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차관보님 긴급 호출입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해밀턴 수소 공장의 최신 공정 보고서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공정률은 이미 34%를 넘어섰고 육중한 철골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며 12대의 대형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재고용을 위한 1차 명단이 확정될 예정이었고 이는 제25년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누가 소집한 회의냐고 물었을 때 비서는 애시턴 보좌관이 잠수함 사업 최종 조율을 위해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짐을 쌌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했을 때 제 책상 위에는 한화오션의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표 직후 한화는 캐나다 전역의 선투자 자산과 파트너십을 즉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전부 철수하는 것입니까? 동료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통보서는 전달된 상태였죠. 한화는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 재장부에는 온타리오 모호크 칼리지 조선기술훈련센터에서 연간 1200명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노하우를 이전받기로 한 계획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파일에는 알코마 스틸과 맺으려던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특수강 공급 계약서도 꽂혀 있었죠. 한국은 캐나다 산업의 혈관을 뚫어주려 했지만 단 한 장의 통보서로 그 모든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현재로서 모든 것은 중단되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가 남긴 그 문장은 짧고 차갑고 무엇보다 되돌릴 수 없는 단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통보서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기 제 모니터에는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날아온 뉴스 하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카야오 항구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의 사진, 정식 구매 계약서의 도장도 찍히기 전이었지만 사막형 위장 도색을 완벽하게 입힌 K2 흑표 전차 2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6대가 이미 위용을 드러내며 하역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대한민국 현대로템과 페루 방산 기업이 리마에서 맺은 것은 전차 50대와 장갑차 14대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협정일 뿐 정식 계약과는 거리가 먼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실물 장비부터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운용시험 평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안데스의 고지대와 험준한 사막, 산악지역에서 혹독한 기동시험을 마친 뒤 계약을 확정짓겠다는 한국식 승부수였죠. 공교롭게도 이 전차들이 도착한 시점은 페루 독립기념일을 불과 2주 앞둔 때였습니다. 7월 29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의 한국산 전차들이 당당히 그 위용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을 유보하고 있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은 중남미 역사상 한국산 1선급 지상 장비가 처음으로 실전 배치에 가까운 대비를 하는 순간이 될 터였습니다. 계약서보다 물건이 먼저 도착하는 나라,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이구나. 그들은 서류상의 약속보다 실물로 기술로 압도적인 성능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압도적인 가치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잖아요. 동료의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지방 정부들이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와 지역 경제 재건의 희망을 통째로 날려버린 연방 정부를 향한 규탄이 잇따랐습니다. 한 시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절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배울 수 있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이 연방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 하나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압박까지 겹쳤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우리 경제 체질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세 혜택 박탈 경고와 캐나다를 향한 조롱 섞인 발언은 늘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급소를 겨누는 칼날이었습니다. 마크 칸니 내각은 그 압박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느라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채 그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부장이 오타와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먼관저우 사건 이후 최악의 냉각기를 겪던 양국 관계였지만 미국의 견제라는 공통의 숙제 앞에서 그 빗장이 너무도 쉽게 열렸습니다. 당시 내부 회의에 배석했던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우회할 수 있는 달콤한 제안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청구서가 무엇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서명하려던 캐나다의 처참한 지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가 남긴 그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짧고 차갑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죠. 저는 그 통보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날아온 뉴스 하나가 제 모니터를 강타했습니다. 카야오 항구의 정박한 화물선 사진과 함께였죠.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데 사막형 위장 도색을 완벽하게 입힌 K2 흑표 전차 2대와 K808 장갑차 6대가 이미 하역된 상태였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에 현대 로템과 페루 방산 기업이 리마에서 맺은 것은 전차 50대와 장갑차 14대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협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식 계약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 장비부터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혹독한 운용 시험을 거친 뒤 최종 계약을 확정짓겠다는 한국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승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페루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한국산 장비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더해지며 중남미 안보 지형은 한국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하는 나라,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이구나. 서류로 약속하지 않고 물건과 기술로 증명하는 나라.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해밀턴을 포함한 온타리오주 시장들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재건의 기회를 송두리째 날려버린 연방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시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배울 수 있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연방 정부의 결정 하나로 증발해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자동차 노조 유니포의 간부 또한 제 사무실로 전화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고 우리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걷어찼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압박까지 얹혀졌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우리 경제 구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세 혜택 박탈 경고와 캐나다를 향한 조롱은 국가 경제의 급소를 겨누는 칼날이었습니다. 마크 칸니 내각은 그 압박을 벗어날 출구를 찾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채 제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부장이 오타와를 방문했습니다. 멍한저우 사건 이후 최악의 냉각기를 겪던 양국 관계였는데 미국의 견제라는 공통의 숙제 앞에서 그 빗장이 너무도 쉽게 열렸습니다. 당시 내부 회의에 배석했던 저는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고위 관료의 빗나간 판단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미국을 우회할 달콤한 제안이 왔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청구서의 무게를 짐작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최대 4만 5천 대에 대해 기존 100%에 달하던 관세를 단 1%로 낮추는 굴욕적인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내민 상생의 손길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현지 생산, 온타리오 조선훈련센터, 그리고 알코마 스틸과의 원자재 계약까지 그 모든 미래 가치를 뿌리치고 캐나다가 선택한 대안이 고작 중국의 붉은 족쇄라니요? 상가는 3년 안에 중국 완성차 기업의 현지 합작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것을요.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기차 협상을 계기로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는 배터리 원료,
히토류 가공통신 인프라 협력까지 물밑 논의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캐나다가 중국의 북미 우회기지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이 발표되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정작 가장 안도한 곳이 중국이라는 외교가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KSS-3은 이미 검증된 대형 잠수함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해양 협력망을 공고히 할 최선의 카드였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이를 도입했다면 한미 캐나다를 잇는 태평양 안보 협력망이 완성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의 타입 212CD를 택하며 북극과 북대서양 협력으로 방향을 튼 순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중요한 협력망 하나가 지도에서 통째로 지워진 셈이었습니다. 동료가 씁쓸하게 되묻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도와준 꼴입니까? 저는 그 자료를 덮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걷어찬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우리가 걷어찬 것은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손을 내밀던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기술적 파트너인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했던 안전하고 독보적인 제조 상생의 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대안이라며 손을 잡은 곳이 자국 제조업의 목을 죄고 미래를 잠식할 중국이라니 이보다 더 기묘하고 파괴적인 균열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도산 안창호함의 자료를 책상 위로 꺼내 올렸습니다. 한국의 최신형 잠수함이 태평양 1만 4천 km를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횡단해 우리 해군과 성공적으로 연합훈련을 마쳤던 그 실체 말입니다. 독일이 최종 설계 조율조차 끝내지 못한 채 수년째 도면과 시간표 협상만을 공전시키는 동안 한국은 계획된 기한 내에 정확히 잠수함을 건조해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덮으며 장부에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한국인은 어설픈 약속으로 협상을 위한 들러리나 지렛대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선 대안이 우리 제조업을 무너뜨릴 중국이라는 사실 앞에 뼈 아픈 탄식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협회, 흔히 APMA라 불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협회와 한화가 공동으로 기획했던 합작법인 설립 계획이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캐나다 지분이 51%를 보장받는 그야말로 초대형 법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들이는 수입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북미 최대의 지상 무기 조달 파트너십을 캐나다 땅에 뿌리내리려던 원대한 계획이었죠. 이 지인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생생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캐나다 노동자 채용 비율부터 기술 이전의 구체적 범위, 부품 국산화 로드맵까지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 있어 오히려 현실성이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 당당히 서명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끝내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화가 약속했던 K9 자주포 현지 조립 공장 설립안이 공중 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각국의 군사용 특수 차량을 역수출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라인이 온타리오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그 황금 같은 기회는 이제 연경 사라졌습니다. 제 기대는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K10도 함께 날아간 것입니까?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K9의 짝이자 세계 유일의 정밀 탄약 자동화, 이송체계인 K10, 그 라이선스 생산 계획까지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고부가 특수 목적 장갑차의 원천 설계 기술을 우리 공장에 통째로 이식할 수 있었던 황금 상자가 완전히 닫혀버린 셈이죠. 동료는 서류를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 방어막으로 대량 조립해 올렸던 천무 다연장 로켓의 캐나다 현지 조립 라인 구축 계획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부처 국방 담당관이 이 체계를 두고 말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화력 자산이 아닙니다. 이걸 자국 조립 라인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유사시 보급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보급 능력 자체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니까요.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의 기술 이전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육군 성능 평가와 호주 육군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이미 압도적인 성능을 검증받은 장비였는데
하이브리드 현수 장치와 특수방호 장갑의 원천 기술 전수라는 한국의 통 큰 제안은 캐나다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순식간에 무효화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것은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방산 강국과 맺을 수 있었던 지상 무기체계 전체를 스스로 내동댕이 친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알고마 스틸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는 보고가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화오션과 맺으려던 수조 원대의 특수강 공급 계약이 무산된 직후의 여파였습니다. 계약이 유지되던 시절 알고마 스틸의 철강 수급률은 안정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사라지자마자 가동률이 급락했고 제철소 관계자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현장의 참담한 목소리에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철소 노동자 하나는 아버지가 30년을 일했던 그 공장에서 이제 자신의 차례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막함을 전했습니다. 숫자 뒤에는 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들도 냉정했습니다. 알고마 스틸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고 그 원인으로 대형 장기 계약의 무산을 명시했습니다. 이 파장은 단 한 회사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강을 납품하던 협력사들, 운송을 담당하던 물류 회사들까지 연쇄적인 붕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박곡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 정비를 전담하던 기업이었는데 한화의 KSS3 전용 정비 시스템과 고가 정밀 부품, 자립 조달망 구축 기회마저 잠수함 탈락과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밥곡의 한 엔지니어가 제게 직접 건 전화 속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노후 중고 잠수함을 도입했다가 부품이 없어서 함정 전체가 항구에 몇 년간 묶였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기술 도면과 부품 수급 없이는 우리는 또다시 자력 정비가 불가능한 늪에 빠질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코타 항공사와의 계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의 어뢰와 미사일 발사 체계, 정밀 어뢰의 가이드를 캐나다 현지 공장에서 부품 조달부터 조립까지 전담하려던 면허 생산 계약이었죠.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시스펜 데이비든 캐나다에 내로라 하는 6대 대형 조선소들과의 협력 역시 무너졌습니다. 도크 자동화와 한국형 스마트 야드 통합 조선 공급망 시스템을 전수받아 우리 조선업의 생산성을 몇 단계 도약시키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어빙 조선소의 한 임원은 통화 내에서 우리 도크가 한국식으로 자동화되었다면 건조기간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라며 한탄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비전은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서 죽어갈 뿐입니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들 또한 한화오션의 기술 자문과 연구 기금을 받아 수행하려던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을 모두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북극권의 빙하 아래에서 자율주행을 수행할 컴퓨터 비전과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 연구, 이 소식을 저는 현장에서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전해들었습니다.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수개월을 밤새워 준비했던 과제였건만 단 하루아침에 연구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희망도 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할 적절한 단어조차 찾지 못해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다가 저는 문득 호주 진롱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전염병의 위협과 전 세계적인 인력난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한국의 한화는 약속된 납기 일정을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지켜냈던 그 기록 말입니다. 호주 진롱의 대규모 지상 방산 거점 공장을 지어올린 그들의 저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영연방 국가의 환경, 평가와 복잡한 인력 조건을 모두 통과하면서도 단 한 번의 연체 고지서 없이 정시 가동을 이뤄낸 그들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호주 현지인들에게 평생의 양질의 일자리를 선물했고 호주산 철강으로 오세아니아의 자주포를 뽑아내는 현대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 기적이 캐나다 온타리오 땅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명 직전까지 갔던 그 제안서는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영업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를 북미 방산 제조업의 새로운 맹주로 거듭나게 해줄 마지막 열쇠였던 것입니다. 호주인들에게 평생의 자부심과 일자리를 선물했던 그 기적은 온타리오의 차가운 땅에서 시작되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캐나다산 철강으로 전차를 만들어 나토에 역수출하겠다던 상생의 제안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는 자국 제조업의 안방을 값싼 중국산 완제품에 고스란히 내주는 도박을 택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서랍 속에서 APM-A 합작 제안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던 서명 직전에 그 긴장감 넘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제시했던 것은 캐나다의 원자재를 가공해 무기를 역수출하는 산업적 자립이라는 거대한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서를 갈기갈기 찍고 우리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중국산 전기차의 침공을 허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기묘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끝내 밀어내면서까지 독일의 실물조차 없는 잠수함을 선택한 이면에 나토 정상회의 전날 밤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소문은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한 날은 7월 6일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안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날이었죠. 부서 내부에서도 발표 시점을 두고 의아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굳이 이 타이밍이어야 했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일정이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제 눈에는 우연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이 보였습니다. 다음날 캐나다 총리는 안카라 정상회의장에서 독일, 노르웨이 정상들과 긴급히 회동했습니다. 독일 측 자료에 따르면은 이 자리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은 집단 안보와 경제 양측면에서 화려하게 환영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며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한국의 KS-S3이 우선 협상 대상에서 비참하게 밀려났다는 사실을 저 자리에서 굳이 언급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는 것을요.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이 자리에서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가 최대 24척 규모의 동일 계열 잠수함을 함께 운용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과시했습니다. 세계 최대이자 최신의 재래식 잠수함 함대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더군요. 물론 이것이 곧바로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공통 플랫폼, 부품, 공급망, 그리고 교육과 훈련 정비 체계를 공유하겠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저는 이 구상을 접하며 깊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운용 체계가 이제 한국이 아닌 유럽과 북대서양 중심의 군수망의 깊숙이 포섭되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멈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KSS-3을 선택했다면 캐나다는 태평양에서 어떠한 전략적 위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걷어찬 그 거대한 가능성에 대해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자문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에 위치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KSS-3이라는 대형 잠수함을 이미 성공적으로 건조하고 운용 중인 실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KSS-3을 도입했다면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사는 차원을 넘어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태평양 안보 협력, 즉 운영과 정비 부품 공급망, 그리고 고도화된 훈련 협력망이 자연스럽게 구축되었을 것입니다. 캐나다 서해안 기지에서 한국형 잠수함이 운용된다는 것은 곧 한미 캐나다로 이어지는 해양 안보 협력이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북극과 북대서양 중심의 유럽 군수망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다음 날인 7월 7일, 나토는 스웨덴 사부의 조기 경보 통제기인 글로벌 아이 최대 10대 도입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 사이에는 단 하루의 강역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발표 날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로벌 아이는 원래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 기체를 기반으로 개발된 체계였습니다. 물론 대수롭지 않은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신경은 극도로 곤두섰습니다. 이 두 계약이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일까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발표 시점이 하루 차이라는 점은 흥미롭지만 두 사업이 실제로 맞교환되었다는 증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료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밀어주는 대가로 나토가 봄바디어 항공기를 사주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겹쳤다는 사실 그 자체가 캐나다의 선택이 순수한 성능 평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시사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는 유럽연합의 방산금융수단인 세이프, EDIP의 전신 등 관련 협정 포함에 참여한 최초의 비유럽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기업과 캐나다산 제품이 유럽의 공동 방산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대한 협정이었습니다. 봄바디어 기체를 활용한 글로벌 아이 같은 캐나다 연계 방산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길목이 마련된 셈이었죠. 저는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며 씁쓸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었구나. 유럽 방산 시장 안에서 캐나다가 설 자리를 함께 사고 있었던 것이었어. 이 SAF라는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과 우호국의 방산 조달 자금을 지원하는 1,500억 유로 규모의 금융수단이었습니다. 캐나다가 그 이름에 올라갔다는 건 단순히 잠수함 도입이라는 단일 사업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유럽 방산 시장의 조달 사업에 자국 기업을 뿌리내리겠다는 원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판을 확인하며 저는 다시 한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선택은 잠수함 성능표 한 장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발표 일주일 전, 폴란드는 스웨덴 사브와 A26 잠수함 3척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가 사브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 지난해 11월이었고, 이번 계약은 그 결정을 확정짓는 요식 절차였을 뿐이었죠. 저는 폴란드 사업 관련 자료를 다시 살폈습니다. KSS-3은 대형 무장 능력과 실물 운용 경험 면에서 분명한 강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발트해 환경 적합성 산업 협력 인도 일정, 그리고 정부 간 안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사브의 제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는 기술 하나만으로는 결코 넘기 어려운 구조적인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 벽의 정체를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독일이 얽힌 방산 생태계는 수십 년에 걸쳐 서로의 조선소와 부품사, 정비 인력을 주고받으며 다져진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새로 뛰어든 나라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들고 와도 이 오래된 네트워크를 하루아침에 뚫기는 불가능했습니다. KSS-3의 좌절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이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도전했지만 유럽은 견고한 관계망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 무렵 한화가 검토하던 캐나다 우주발사 기업과의 투자 및 협력 구상에 관한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확정 단계였는지 혹은 잠수함 탈락 이후 실제로 철회되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캐나다 위성 기업들 사이의 통신 협력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논의가 오갔다는 정황은 무수히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무산되었다는 발표는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친환경 항공유 투자나 노바스코샤 해상 풍력 사업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화 계열사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풍문은 무성했지만 잠수함 사업과 공식적으로 연동되어 있었다는 증거 문서는 제 손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스스로 더욱 신중하기로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기록했다가는 제 장부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잠수함 사업과 함께 추진되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캐나다 투자 명분 자체가 이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희석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이 보여준 행보는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한화는 수소 상용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현지 생산 체계를 묶은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비버를 캐나다 측에 제안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제안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숫자와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금융 지원이나 산업 협력, 현지 생산 같은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방산 수출에서 흔히 쓰이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추상적인 정부 간의 연대나 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제 투자액과 생산 품목, 현지 고용 창출 규모와 기술 이전 대상을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결국 이번 사업 전체의 성격을 정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간 다져진 관계와 정치적 결속으로 움직였지만 한국은 눈앞에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며 움직였습니다. 어느 쪽이 캐나다에 더 유리했을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정상회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정상들의 웃는 얼굴과 맞잡은 손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크고 강한 잠수함 하나만을 고른 것이 아니었다. 유럽 방산 시장과 북대서양 동맹이라는 정치적 공간 안에서 캐나다가 차지할 자리를 함께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록 뒤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로 캐나다는 한국이 제안했던 철강 조선 수소 지상 무기 산업 협력이라는 거대한 미래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포기해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잠수함이 정말 우리 해군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독일 TKMS의 이씨 D급 잠수함, 캐나다가 최종 낙점한 이 잠수함의 대해 자료를 정리할수록 저는 뼈아픈 사실을 다시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실제로 작전을 수행해 본 시간이 단 1초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계도와 멋진 계획서는 넘쳐났지만 완성된 실물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부처 안에서도 언론에서도 이미 수차례 지적된 사실이었기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국방 담당관과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실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12척이라는 대규모 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담당관은 서류를 넘기며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도면 단계에서 계약을 확정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건조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상세 설계 검토, 즉시 DR이라 불리는 단계를 완벽히 마친 뒤에야 강철판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씨 DR을 끝내기도 전에 건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선 전문가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간결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설계가 도중에 바뀌면 이미 만들어 놓은 선체를 다 뜯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오히려 몇 배는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이죠. 왜 이런 위험한 방식을 택했냐는 제 질문에 그는 조급함 때문일 것이라 답했습니다. 납기를 앞당겨 보이려는 무리한 욕심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ECD의 최초 인도 약속은 올해였지만 제대로 된 용접 한번 시작하기도 전에 공식 인도 기한은 이미 몇 년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착공도 안 했는데 벌써 지연이라니 저는 그 일정표를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TKMS의 조선소 앞에는 이미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으니까요. 독일 해군 자국 물량 6척, 공동 발주국 노르웨이 물량 6척, 거기에 이스라엘 다카르급 3척, 싱가포르 218SG 6척, 튀르키예 214급 6척까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214급 6척 물량까지 더해진 대기 명단을 보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더해본 물량만으로도 조선소 한 곳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훌쩍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캐나다가 과연 12척을 끝까지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을까? 애초에 12척이라는 숫자가 협상 초기판을 키우기 위한 상징적인 수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획득 가능한 물량은 고작 4척 내외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우리 내부에서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재정 여건이 변해도 12척을 유지할 예산이 확보될지도 미지수였습니다. 독일 측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가 예산을 마련한다 한들 TKMS가 이 모든 물량을 약속된 납기 안에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불투명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이 일정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12척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동료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속도라면은 아마 우리 다음 세대 관료들이나 받겠죠? 그 농담에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기줄의 구조를 더 파헤쳐 보았습니다. 단순히 물량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라는 공동 발주국의 물량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계약 구조상 당연한 수순이었고, 여기에 이스라엘, 싱가포르, 튀르키의 수출 물량까지 겹치면서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도크를 증설한다 해도 숙련된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그만큼 빠르게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 용접공 한 명을 새로 양성하는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물량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적인 난제를 확인하고 나서야 캐나다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TKMS의 과거 이력을 조사하다 그리스의 사례를 마주했습니다. 2000년대 초 TKMS가 그리스에 214급 잠수함을 공급하던 사업에서 일본 함이 시운전 도중 선체가 크게 기울어지는 심각한 보건력 결함을 드러냈던 사건입니다. 결국 그리스 해군은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독일 측에 로비 자금이 오갔다는 정황이 훗날 드러났고, 당시 그리스 국방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품이라 불리던 독일 방산의 이면에 이런 추악한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 해군의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도 과거 독일의 도면을 기반으로 214급, 이른바 손원일급을 라이선스 생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진장치의 소음 기준 초과, 연료전지 내구 시험 문제, 부품 불량 등이 확인되었고 한국방위사업청은 이를 두고 TKMS를 상대로 국제 중재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과 부품 교체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결함을 직접 겪고 소송까지 불사하며 바로잡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조차 없이 처음부터 결함의 역사를 가진 파트너와 다시 같은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그런 뼈 아픈 경험을 하고도 왜 TKMS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을까?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한국은 소송 이후 오히려 자체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 KSS-3 같은 독자 설계 잠수함을 완성해냈더군요. 실패를 교훈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실패조차 겪어보지 못한 채 결함의 역사가 점철된 파트너와 처음부터 손을 잡은 것이니까요. 튀르키예의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독일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다 핵심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인도가 수년 가까이 밀리는 고초를 겪었다라고 튀르키예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국방 당국자가 남긴 말은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부품 하나가 늦어지면 배가 항구에 묶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이 잠수함들을 정비하고 운용해야 하는데 부품 지연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30년간 이 잠수함들을 정비하고 운용해야 하는데 만약 부품 공급 지연이 고질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 해군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끔찍한 가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정작 TKMS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독일 해군 자체의 잠수함 가동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수리용 부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에 한때 독일 해군 현역 잠수함 6척이 동시에 정비 불능 상태에 빠졌던 사건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다시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국의 잠수함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항구에 묶어두는 나라가 과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에 12척을 30년 동안 책임있게 돌봐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서도 TKMS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총리 측근들이 연루된 로비 자금 세탁 의혹이 불거지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방산 비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당국에서 오랜 기간 조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국방 관련 사업이 정치와 결탁했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확인하고 자료를 덮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스, 튀르키예, 이스라엘, 그리고 독일 자국 해군까지 TKMS와 얽힌 나라들의 기록은 하나같이 기시감이 들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결함 지연,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로비와 추악한 스캔들, 저는 이 패턴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반복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각국 정부는 매번 TKMS를 택하는 걸까? 아마도 잠수함이라는 무기 체계의 복잡성과 이 정도의 대형 건조 능력을 갖춘 국가가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제한된 선택지가 각국으로 하여금 반복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에 한국 해군이 인수한 KSS-3 배치원 3척은 예정된 일정대로 단 한 번의 차질 없이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극명한 대조가 보였습니다. 한쪽은 결함과 지연 뇌물로 얼룩진 이력서였고 다른 한쪽은 그저 정시 인도라는 담담한 기록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국의 안보를 아직 바다에 뜨지도 않은 도면 한 장에 의지하고 있다. 정작 당장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검증된 성능은 우리 손을 떠나 태평양 너머로 돌아갔다. 과연 몇 년 뒤 우리가 계약한 잠수함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을까? 독일 TKMS가 캐나다의 조기 납기를 보장하겠다며 내놓은 카드는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독일 해군과 핵심 우방인 노르웨이 해군이 먼저 주문해 놓은 212C D급 생산 순서를 캐나다 쪽으로 앞당겨 배정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국방 담당관에게 즉시 물었습니다. 그럼 독일과 노르웨이의 몫이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까?
담당관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산 라인은 하나인데 순서를 바꾸겠다고 하니 다른 나라의 물량이 밀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유럽 쪽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 활동이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에 북해와 발트해를 지켜야 할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의 신형 전력 배치가 밀린다는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몇몇 군사 전문지에서도 이 문제를 즉각 지적했습니다. 한 매체는 동맹국의 전력화 순서를 조정해 가면서까지 신규 고객을 우선한다는 것은 방산업체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캐나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지 몰라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최전선을 지키는 동맹국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동료 하나는 우리가 새치기를 한 셈이네요. 그것도 최전선을 지키는 나라들 앞에서요. 라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TKMS의 전체 수주 현황을 다시 정리해 보니 기존의 물량만으로도 조선소 하나가 감당해야 할 전체 수주 잔액은 웬만한 국가의 국방 예산에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모래성 같은 계약이 과연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일정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계열의 한 산업 분석 자료에서는 TKMS의 전체 수주 잔액이 최근 몇 년 사이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20조 원대 후반에서 30조 원대 초반 사이로 추정된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주가 많다는 것이 꼭 좋은 신호는 아닐 텐데 이 정도 물량을 동시에 소화하려면 조선소의 도크, 인력 부품 공급망이 한계치까지 돌아가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TKMS는 이 시점에 인도 해군의 대규모 잠수함 사업, 이른바 P7OI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물량도 벅찰 텐데 인도 사업까지 또 들어가려는 겁니까? 동료는 서류를 뒤적이며 무미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수주를 마다할 회사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걸 다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저 또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수주를 따내는 것과 그를 약속된 날짜에 인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만약 인도 사업까지 성사된다면 TKMS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여섯 개 국가의 물량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그려보며 과연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 무렵 저는 원자재 관련 자료도 함께 살폈습니다. 특수강과 정밀 소화 장비에 들어가는 히토류, 고성능 전자 부품의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올랐다는 보고서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최소 수년, 전체 사업 기간을 고려하면 20년에 가까운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볼 때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고스란히 건조사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조선업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장기 고정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보통은 건조사죠. 계약서에 물가 연동 조항이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이 계약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그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대형 계약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실제로는 막대한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력 문제 또한 심각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앞다투어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방산 제조업 전반에 인력 수요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숙련된 용접공 특수선체 가공 기술자, 설계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인력 부족 자체보다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실제 건조 비용에 미칠 영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유럽 특수 용접 인력의 평균 시급이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상승분이 건조 원계 그대로 반영된다면 계약 당시 책정했던 마진율은 시간이 갈수록 깎여 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20년에 걸친 장기 계약에서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만 올라도 누적되면은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초기 이익률이 후반부에는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 조선업 관계자는 이를 두고 초반엔 웃고 시작해도 후반엔 이자만 갚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비유했는데 그 말이 정확히 현재 상황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망 사정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화 장비 음향 차단 타일,
추진 전지 같은 핵심 부품들의 리드 타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군함과 미사일 생산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면서 협력 업체들도 물량을 소화하기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배 한 척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이 제때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정부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 기업의 지분 참여와 캐나다산 특수부품 조달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미 꽉 찬 생산 스케줄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저 또한 협상 초기 단계에 참여했던 터라 그 요구 사항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TKMS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자체 공급망 규격과 캐나다가 요구하는 현지 조달 기준을 일치시키려면 상당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협상 담당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현지 조달 요구 조건 TKMS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까? 담당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 비용은 결국 어딘가에서 메워야 할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계약서 어딘가에 숨겨진 채로 훗날 예산 초과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가장 깊은 고민에 빠뜨린 것은 MRO, 즉 유지보수 및 정비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단순히 잠수함을 인도받는 것을 넘어 캐나다 현지 조선소에 정비 기술을 전수하고 전용 MRO 거점을 공동 운영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하원 조달 관련 위원회의 내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잠수함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예상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당초 예산을 상당폭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며 TKMS와 우리 캐나다 양측 모두에게 이번 계약이 완성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린 다른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및 자동차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시 가동되는 정밀 부품 공급망과 숙련된 엔지니어 풀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납기 지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비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손잡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안정적인 정비 협력 기회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언제 지연될지 알 수 없는 독일의 시간표를 채워 넣었다. 이 문장을 적고 나서도 자료를 거듭 훑어보았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계약이 훗날 승리의 훈장이 될지, 아니면은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 될지는 몇 년 안에 드러날 일이었지만, 그 결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이들이 우리 해군이라는 사실이 저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6.1%로 낮춘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타리오에서 먼저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는데,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온타리오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중국에 고스란히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격앙된 어조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주지사가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온타리오 부의 절반이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안이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화약고가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균열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캐나다 최대 제조업 노조인 유니포가 움직였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저가 중국 전기차의 시장을 활짝 열어준 이번 결정이 결국 자국 부품 공급망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회에서는 파업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노조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파업까지 갈 생각입니까?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이 노조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온타리오 자동차 산업 노동자 수만 명이 이 노조 아래 있었고, 이들이 총파업에 나선다면 캐나다 완성차 생산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상황의 무게가 짓눌러 오는 가운데 저는 시내를 오가며 도로 위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낯선 로고를 단 중국 전기차들이 토론토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BYD와 상하이 자동차,
중국의 거대 전기차 업체들이었습니다. 네, 이 회사들은 캐나다가 열어준 저율 관세 쿼터를 단순히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넘어 북미 전체 시장으로 나아가는 우회로로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여러 통상 전문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읽으며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열어준 문은 우리만의 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안을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캐나다로 유입된 물량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캐나다 소비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재수출을 염두에 둔 물량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후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우려였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장의 문만 여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북미 대륙 전체로 가는 뒷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캐나다를 겨냥해 즉각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기업이 캐나다를 거쳐 북미 시장으로 우회 진입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려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 그 선택이 오히려 미국에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불러온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에는 매우 까다로운 규정이 존재합니다. 차량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산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완성차에 중국산 배터리와 전장 모듈이 대거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이거 정말 무관세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담당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규정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히 완성차 조립 라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 전장 모듈 하나까지 원산지를 일일이 따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부품 하나만 잘못 섞여도 차량 전체가 관세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는 살벌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선택했던 부품 하나가 결국 차량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국경 담당자에게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자동차 부품은 원래 국경을 수십 번씩 넘나들며 조립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경 당국이 중국산 부품 혼입 여부를 검사하겠다며 통관 절차를 강화하자 국경지대에는 부품을 실은 트럭들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효율성을 자랑하던 북미 자동차 공급망이 이제는 국경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경 인근 물류회사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전엔 부품 하나가 국경을 넘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지금은 하루가 넘게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국경이라는 공간이 원래 이렇게 느려질 수 있는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캐나다에 공장을 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다, 도요타, 포드 같은 기업들이 온타리오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일부는 미국 테네시나 켄터키 쪽으로 투자를 옮길 가능성까지 검토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저는 이 소문을 확인하고자 업계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공장을 옮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 분위기가 이런 식이라면 기업 입장에선 안전한 곳을 찾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 대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기업들이 캐나다를 떠날 이유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그동안 야심차게 키우려던 자국 배터리 산업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자원 재련과 친환경 배터리 원료 스타트업들에 상당한 예산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중국산 배터리 셀이 댐이 터지듯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 막 싹을 틔우던 이 스타트업들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생산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생존 위기에 몰렸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몬트리올의 한 리튬 가공 벤처는 첫 시제품 테스트 단계에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접하며 뼈아픈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낸 혈세로 키우려던 미래 산업이 정작 우리가 활짝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경쟁자들에게 밀려 뿌리째 뽑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기막힌 구조를 정리하다가 한 가지 표현을 떠올렸습니다.
세금은 캐나다가 내고 정작 그 달콤한 혜택은 저가 배터리를 앞세워 들어온 쪽이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이를 특정 기업 하나만의 문제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캐나다의 산업 육성이라는 당초의 원대한 목적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명했습니다. 중소부품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나 모터 케이싱을 가공하던 캐나다의 2차, 3차 협력 업체들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밀려 들어오는 중국산 모터와 조향 장치의 가격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속절없이 일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업체들 중 한 곳의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주문이 반토막 났어요? 이대로라면 몇 달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다른 곳들도 몇 군데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비극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 협력 업체의 단지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작은 업체들이 전부 사라진 뒤 그 여파가 결국 대기업 완성차 라인까지 덮치지는 않을지, 부품 하나를 공급하던 작은 톱니바퀴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말입니다. 네, 모든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 손을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입니다. 현대차의 수소 트럭과 충전 인프라, 한화의 지상 무기 공장 같은 제안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흔쾌히 환영할 만한 협력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동맹국 간의 건강한 산업 협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비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환영할 협력을 거어차고 미국이 경계하는 협력을 선택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지금 동맹과의 신뢰와 자국 제조업의 토대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적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도로 위를 지나가는 낯선 로고의 전기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차 한 대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청구서를 가져다 줄지 저는 아직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호주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호주 정부가 코로나19의 기원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을 때였습니다. 중국은 그 요구가 자국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호주산 석탄을 실은 배수십 척을 항구 밖에서 통관 보류 상태로 묶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다룬 당시 보도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호주의 대표 수출품이었던 석탄과 보리 공급망이 정치적 갈등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마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일인데 우리는 왜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요? 동료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놓친 게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한 거겠죠? 호주산 랍스터 사건도 판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랍스터가 상하이 공항 창고에서 통관 지연이라는 명목으로 일주일 넘게 묶여 있다가 결국 상품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한 호주 무역 담당자의 인터뷰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시장 접근권이라는 게 언제든 하룻밤 사이에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카놀라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것이라곤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의 대가로 겨우 열린 카놀라유와 농산물 수출 통로뿐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서부 농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나 저는 이 통로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열려 있을지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훗날 중국의 해킹 활동이나 정치적 개입을 문제 삼는 일이 생긴다면 이 카놀라유 수출이 가장 먼저 인질로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우려를 서부 지역 담당 동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좋다고 열어놓은 이 길이 나중에는 우리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들 경제 효과에 취해 있으니 이런 불길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죠.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당장의 달콤한 이익에 눈이 멀어 다가올 치명적인 위험을 아무도 진지하게 거론하지 않는 무책임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호주 사례를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호주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자원 수출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절에는 그 누구도 이런 보복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원만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보이지 않다가 정치적 갈등이 터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의존이 고스란히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카놀라유 역시 언젠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렵 저는 리투아니아의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2021년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처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승인했을 때였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으로 자국 세관 전산 시스템에 국가 분류 목록에서 리투아니아라는 국가명 자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시스템상 국가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통관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한 나라를 국제무역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가혹한 방식이었습니다. 통상 전문가에게 이 사건의 본질을 물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우리 눈밖에 나면 너희는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독일의 대형 자동차 부품 업체 콘티넨탈에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리투아니아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전체 공급망에서 당장 빼라는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중국은 한 국가를 직접 압박하는 것을 넘어 제3국의 다국적 기업들까지 협박하여 해당 국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내 중소제조 공장들의 가동률이 급락했다는 유럽연합의 통상 피해 자료를 확인하며 저는 캐나다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향후 북극 항로 문제나 대만 관련 갈등이 격화될 경우 중국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에게 캐나다 온타리오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나 정밀, 전선 부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공급망 자체에서 아예 도태될 수 있는 생존의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들고 중소부품 업체 담당자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 말고도 앞으로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닥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긴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대 담론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급을 주며 버티는 게 급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업들은 눈앞의 생존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의 거대한 리스크를 챙기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외 투자 방식에 대한 자료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사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리랑카는 충분한 수요 검증 없이 중국 수출입은행의 차관을 빌려 항구를 지었다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결국 2017년 중국 국영기업의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넘겨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손길이 결국 항구 전체를 집어삼키는 손길로 변한 것입니다. 몬테네그로의 고속도로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건설비를 중국 차관으로 조달해 고속도로를 지었으나 통행료 수익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환율까지 흔들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는 기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상환 기한을 맞추기 위해 유럽 금융기관들의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나란히 놓고 생각했습니다. 빌려서 지은 인프라가 결국 그 나라의 재정 주권을 흔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오스의 사례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로 생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라오스 정부가 자국 전력회사의 송배전망 운영권 지분 상당 부분을 중국 측에 넘겨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며 빚 하나가 한 나라의 전력망이라는 핵심 기간 산업까지 넘어가게 만드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 제도 사례는 저를 가장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협력과 인프라 지원을 명분으로 중국과 가까워졌던 솔로몬 제도가 결국 중국 군함의 기항과 병력 주둔 가능성을 담은 안보 협정까지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태평양 지역 안보를 논의하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경제협력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 안보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캐나다는 선진국이기에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짚어갈수록 국가의 발전 단계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매력적인 시장 접근이나 저렴한 자금으로 다가오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조건을 되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태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한화오션은 별다른 뒤끝이나
무역 보복 없이 조용히 투자를 회수하고 물러났습니다. 국제통상자문회계 확인해 보니 이런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남기는 방식이며 나중에 다시 협력할 여지를 남겨두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우리가 거업한 파트너는 협력이 끝나도 뒤탈이 없는 상대였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손을 잡은 상대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유형의 파트너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문가는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쪽이 관계의 조건을 계속 바꿀 힘을 쥐고 있고, 받는 쪽은 점차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시장을 열어주는 손과 그 시장을 무기로 바꾸는 손은 같은 손이었다. 우리가 지금 열어놓은 카놀라유의 길이 언젠가 우리 목을 죄는 밧줄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저는 이 문장을 적고 나서 서부 농가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뉴스 화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이익에 다들 좋아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아직 아무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위험이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 도로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우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담당 부서의 한 동료가 저를 찾아와 이 차들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는 최신 전기차에 탑재된 수많은 카메라 센서 레이더, 무선 통신 장치가 오타와 연방청사나 오대호 인근 군사시설 주변을 오가며 지형과 통신 신호를 수집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처음엔 다소 과장된 우려라고 생각했지만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마냥 웃어넘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담당 부서에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힌 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불러들였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이라는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닌 캐나다의 산업 자립과 미래 제조업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동맹의 신뢰를 잃고 자국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며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회색지대로 우리를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도면 뒤에 숨겨진 구조적 결함과 지연의 역사는 이제 캐나다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자본과 기술이 침투시킨 보이지 않는 그물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언제든 정치적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상을 정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을 버리고 불확실한 환상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대양을 누빌 잠수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거대한 굴레였다. 이제 이 모든 기록은 서류철 속에 갇혀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년 뒤 우리가 내린 이 성급한 결정이 가져올 청구서가 우리 해군과 우리 경제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거쳐찼던 그 신뢰와 기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멀리 오타와 하늘 위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그 노을이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닫아버린 캐나다 제조업의 황혼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보고서 속 데이터들은 차갑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는 것일까요? 저는 말없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제는 기록하는 자의 책임을 넘어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할 우리 모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